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슴 뛰는 삶에서 통찰 부분을 맡은 발표자 이정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 책에서는 이 질문을 이제 첫 장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가슴이 뛰는 삶을 정말 살고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꿈에 체크인하고 운명을 바꾸겠다고 작심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당신 것이라고 하고요. 이제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스위치는 바로 당신의 비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좀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은 통찰, 작심, 돌파, 질주를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희와 감동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의 첫 번째 부분 통찰에 대해서 환희와 감동의 첫 번째 서문을 열겠습니다. 그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고 호텔 체인을 만든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모두 기존에 없던 것들이고요.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걸 하늘 안에 새롭게 만들어온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그려졌던 것이 현실로 나온 것들인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룩한 업적은 바로 누군가의 비전이라고 이 책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꿈이 그저 막연한 바람인가 명료한 비전인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꿈은 뭐가 하고 싶은 것, 뭐가 되고 싶은 것이라는 추상적으로 꿈으로만 끝나는데 비전은 어디까지는 반드시 할 것, 뭐뭐까지는 반드시 뭐가 될 것이라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머릿속에 영상화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 신념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예비 신념은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처럼 미리 생각하고 미리 말하고 미리 행동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되는 거야. 되고 있어. 되고야 말았네. 됐어. 라는 이제 신념이 미리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반드시 될 것이고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예비 신념인데 그 강력한 믿음이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은 말하는 방식을 바꿔놓고 말하는 방식은 세상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결정적인 도움의 손길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예비 신념은 가슴 뛰는 비전의 유무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이 통찰 부분은 바로 되돌아보고, 들여다보고, 내다보다라는 부분이 바로 핵심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두 자로 표현을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그 통찰력을 가지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책에. 그래서 지난 인생에서 내가 가장 나다웠던 점은 나의 장점과 특징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현재의 나의 모습 어떠한가, 만족스러운가, 불만족스럽다면 어떤 환경인가, 이런 것들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다보는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통찰력에 대해서 이런 퀘스천 마크를 주는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라이트 형제는 비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 연구를 했고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그리고 알프레드 노벨은 화약, 쇼팽은 피아노,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와 같이 각자가 이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사실 PM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건강, 그리고 어떤 내가 더 나은 삶을 하기 위한 그런 꿈꾸는 것들이 바로 현실로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몰입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뒤편에 또 그런 자세한 부분은 나오고요. 이분 아시죠? 그 미국계 한국인인
그 자넬인데요. 일명 검은 독거미라는 별칭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우연히 찾은 당구장에서 당구에 매료되어 하루 10시간 이상 당구장에서 살며 미친 듯이 이제 당구 연습을 했는데요. 이분의 핸디캡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선천성 척추 측곡이란 병으로 척추가 옆으로 이제 휘는 병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니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연습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연습 끝에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고요. 큐를 잡은 지, 잠시만요. 큐를, 안 보여. 큐를 잡은 지 5년 만에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을 6만 시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단 하나의 키워드를 잡으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 그 키워드를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단어라도 상관없고 그 한 단어에 미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네, 저도 알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 공통적으로 떠오른 건강, 네, 그거는 다 모두 공통적인 거죠. 그리고 잘 사는 것들, 네, 그거를 이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만 시간은 바로 어떻게 조합이 된 거냐면 10시간씩 그리고 1년에 300일, 20년이 모아지면 바로 6만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숙명적인 키워드를 찾아냈다면 내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그려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당신에게 어울리는 미래를 구체화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미래 여행과 미래 일기입니다. 이건 실천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래 여행은 뭐냐면요. 이제 눈을 감고 그 무대를 미래로 옮겨서 자신이 원하는 자아상을 미리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로 가서 하루 일과를 그려봅니다. 몇 시에 잠에서 깼는지, 눈 뜨자마자 보이는 건 뭔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미래를 생생하게 꿈꿔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뭉뚱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생하게 마치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꿈꾸는 그 미래를 스캐닝한다라고 또 미래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래 일기를 또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를 우주에 홍보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미래 일기는 내가 미래는 어떤 것이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우주를 향해 홍보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기는 사실 과거를 적는데요. 미래 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난 일을 적는데 그런 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일기 쓰듯 상세히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30년 5월 1일 날 내가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내일 있을 두바이 파트너 미팅으로 공항으로 출발한다. 오랜 시간 정성 들인 만남이 드디어 성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뿌듯하기도 하고 더 책임감이 더해진다. 제가 한번 적어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미래 일기를 아주 생생하게 적어보고 계속 꿈꾸는 것이 미래 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느 공장의 말단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낙서를 하곤 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신문협회 단체로 배급되는 만화를 그리는 유명한 시사 만화 작가가 될 것이다. 라는 글귀를 하루 15번씩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문사들로부터 수도 없이 거절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15번씩 썼던 글귀를 현실로 만들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걸 이루고 말았는데요. 또 다시 원하는 꿈이 생겨서 15번씩 30년 동안 썼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저희가 지금 해강 사업자방에서 15번씩 지금 쓰고 있는 그 쓰기 동맹을 하고 있죠. 이 책에서도 쓰기 동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도 해봤고, 100번 쓰기라는 것도 해봐서 그런 또 책자도 있어서 막 100번을 써봤는데 사실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책에서는 사실 15번씩 써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 김승중 그룹장님께서 15번씩 써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책에 다 있는 말이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다시 이 책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어울리는 미래를 한 줄로 요약하여 반복적으로 쓰는 일은 강렬한 소망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하고요. 15번씩 쓴다는 것은 자신에게 15번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지 선명하고 생생하게 묘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미래의 확고한 청사진을 갖고 있으면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운명처럼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네, 하네요.
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비전은 믿음에서 태어나고 소망으로 자라며 상상력에 의해 꽃피고 열정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리더십의 원천인데요. 비전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삶,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멈추게 한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이 문구를 좀 발췌해 봤는데요.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책을 통해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저는 이 통찰 부분을 보고 아, 정말 우리가 막연히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방법적으로 제시해 주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되돌아보라, 들여다보라, 내다보라, 그리고 축복을 누려라 라는 것을 이제 통찰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통찰 부분은 사실 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첫 부분이기도 해서 중요해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좀 요약을 해야 될까 좀 많이 막 집어넣다가 너무 길어져서 많이 좀 잘랐는데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읽어보셨던 분들이나 안 읽어보셨던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셔서 이 통찰 부분을 한번 해보고 우리 2025년 잘 비전을 세우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SP 고유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스폰서님은 PPT 한성주 그룹장님이십니다. 음, 저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독서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맡은 부분은 가슴 뛰는 삶의 작심 부분을 네, 제가 종이를 하려고 합니다.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소리쳐라 출사표를 던져라 해서 당신의 꿈을 종이 위에 뼈와 근육과 혈액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귀에 똑똑히 기억해둬라. 호박벌은 사실상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몸은 너무 크고 뚱뚱한 데에 비해 날개는 형편없이 작고 가벼워서 공기역학적으로 날기는커녕 떠 있는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그 엄청난 거리를 날아다닐 수 있을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녀석이 자신이 날 수 없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녀석이 자신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꿀을 따 모으겠다는 목적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아야 했고, 그래서 날기로 작성했을 뿐이다. 호박벌. 여기에서 보시면 작심한 자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여기에서 호박벌은 날 수 없는 구조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꿀을 따서 모으는 데 집중한 거죠. 날개로 작정했을 뿐인데 날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심한 자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봤고요. 작심은 버리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버릴 건 다 버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손에 움켜쥐는 물리적인 시간 한계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래요.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건 정리하고 버리기라고 합니다. 주변에 나를 혼란하게 만든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하고 오로지 나의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105페이지에는 제가 여기 49년 갈리아의 총독 줄리어스 시저는 이미 주사위를 던져졌다라고 선언하며 군대를 이끌고 누이콘강을 건넜다. 그리고 노마 총독 우스와의 한판 승부를 끝낸 뒤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이겼노라 하고 포했다. 잠시만요.
루미콘 강은 이탈리아 북부로 동서로 가로지르는 강이다.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이 강을 로마로 향한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즉, 루이콘 강을 건넌다는 말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결연히 행동에 나선다는 뜻이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통찰을 끝낸 당신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사표를 던져라. 앞서 이제 말한 시저처럼 이미 수사에는 던져졌다. 호박불처럼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의심 없이 날았던 것처럼 인생의 출사표를 던져라. 절대로 후퇴하거나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하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내리면 행동에 앞선다는 뜻이겠죠. 106페이지에서는 여기서는 보시면 작심은 뇌에게도 작전 개시를 명령한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작심을 하면 뇌의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 전두엽 피질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당신의 비전을 행동으로 표출시키는 것이다. 비전을 종이 위에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큰 소리로 선언하는 순간 머릿속의 감정과 사고도 비전에 걸맞게 변신한다.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을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바로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등을 관장하게 되고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 결단하는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114페이지에 가슴 뛰는 삶의 매니페스토는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명 선언문은 굳은 의지를 다지기 위해 먼저 인생의 출사표 사명 선언문부터 써보자. 사명 선언문은 당신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그것을 위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명료하게 정해놓은 공식 선언문이다. 즉, 미래를 향한 진군하는 인생의 출사표다. 명료한 사명 선언문 작성은 비전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꿈을 꾸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서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써봤거든요. 그래서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나름 어떤 이름의 가치를 추구하겠다라는 것 또는 자기 삶의 최종 목표 지점이 어디이며 언제 어떻게 그곳에 도착하겠다라는 결의를 간단히 적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우리 다 같이 이제 사명 선언문을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119페이지 보시면 쓰면 100점이고 안 쓰면 빵점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에 유의하면 좋은 사명 선언문을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외우기 쉽도록 짧게 쓴다. 둘째, 10살짜리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정확하게 쓴다. 셋째, 가능한 한 세 문장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작성해 본 사명 선언문이 생각만큼 근사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없다. 사명 선언문은 정답이 있는 수학 문제도 아니고 모범 답안이 있는 주관식 시험도 아니다. 명칭이나 형태는 아무래도 좋으며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다. 초점은 글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느낀 게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드는 완벽한 이제 사명 선언문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공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종이에 쓰고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됐든 일단 글로 써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하거나 한눈에 띄는 곳에 그것을 붙여 놓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의식하면서 그 목표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삶의 매 순간마다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불태우고 파묻고 날려라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작심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버려라.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날려버리고 파묻어라. 이렇게. 인생의 대가들은 버리기에 능숙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을 더 많이 가감하게 버렸고, 버리고 나니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내가 원하는 목표, 모두가 원하는 목표가 다 있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PT든 SP든 GP라면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간절함만 담아서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것은 그 새로운 출발이라고 합니다. 어, 낯선 환경 외딴 곳으로 옮겨가라. 여기 보시면 익숙한 것은 그 편안함이고 편안함은 그 나태함과 정체로 이어진다. 그러니 아무리 새로운 결단을 했더라도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떠나지 못한 상태라면 목표는 흐려진다. 작심을 한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래서 작심을 여기서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것은 즉 마음을 새롭고 이제 느낌이나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보는 연습과 새롭게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습관을 바꾸려고 의도적으로 새롭게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심을 한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거. 마음을 바꿨다면 환경도 완전히 새롭게 바꿔라.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158페이지에 같은 꿈을 꾸는 이들과 꿈들의 숲을 이뤄라.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다. 그것은 외로운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푸른 숲이 되는 방법이고 빨리 가기보다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 당신보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느꼈는데요. 음, 이 책을 보면서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다시금 실천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해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덮자마자 제가 한 일은 제일 먼저 목표를 써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간절함으로 기도로 시크릿하고 매일 아침에 꿈과 현실로 이어지는 15번씩 쓰기 동맹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행동으로 옮기셔서 함께 작심한 비전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독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PT 한복희 스폰서님이십니다. 우선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파 부분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던 부분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돌파라는 것은 최종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목적지에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는 돌파해야만 하는 옹벽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돌파의 시기라고 합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이렇게 네 가지 목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유전자 스위치를 온으로라는 챕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를 보시면 살다 보면 누구나 돌파해야 할 벽과 마주친다. 성장이라는 것은 완곡한 언덕을 천천히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칸 한 칸 계단을 올라가는 모양이기 때문이다. 라는 여기에서 저는 제가 지금 PM 사업을 하면서 쭉 성장해야 하면 좋겠지만 누구나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뚫고 올라가야 하는 그 돌파의 지점이 주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돌파해야 할 단단한 옹벽은 지식의 벽, 기술의 벽, 편견의 벽, 그리고 사고력의 벽, 자기 극복의 벽. 그래서 세계를 평범과 비범으로 갈라놓는 셀 수 없는 많은 벽들이 우리를 매일 시험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꿈이 있고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저항선을 돌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느낀 거는 PM이라는 도구가 제 인생을 걸만한 도구라는 것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습관이라든지 스스로의 벽 때문에 저항선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돌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완강한 저항선을 돌파하는 방법은 꺼져 있는 90%의 유전자 스위치를 온으로 올리는 일인데요. 스위치 온이라는 책에서 모든 유전자에는 토글 방식으로 끄고 켤 수 있는 온, 오프 기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즉, 필요하면 저절로 켜졌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저절로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그 많은 유전자들 중에서 90%는 오프 상태로 꺼져 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말입니다. 페이지 183페이지를 보시면 살아있는 물고기를 수송할 때 가장 생생하고 팔팔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천적의 물고기를 같이 수송하는 것인데요. 그 말은 어떻게든 생존해야만 한다는 강렬한 욕구가 그들의 유전자 스위치를 온으로 만든 셈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스위치를 온으로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자신을 내모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하고 대중에게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내가 들이는 노력과 수고보다 실패했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크다면 필사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할 거라고 했고, 그리고 인간은 그런 고통을 피하는 쪽으로 집중하기에 마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PM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좋아서 시작한 것처럼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깨가 뻐근한 줄도 모르고 오랫동안 몰입해서 할 수 있고, 반면에 하기 싫은 일은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 능률이 오르지 않고 집중력도 생기지 않죠. 그래서 반대로 좋아하는 일은 어려움도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도전의식과 자신감이 생기고 또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전문성도 개발이 되고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되는 선순환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의 임계량을 돌파해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지식이 임계점을 돌파하여서 탁 하고 터지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지식의 빅뱅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물은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죠. 정확히 100도가 되어야지 끓는데 물을 수증기로 바꿔놓는 것은 바로 그 결정적인 1도의 차이인데요. 그 100도가 바로 임계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임계점을 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정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막막하고 두려운 상태로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보인다고 하는데 페이지 188페이지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임계점까지 노력해야만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물을 수증기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그 결정적인 1도의 차이인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던 원자로의 핵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7번째 원소봉인 것처럼 임계점까지 노력해야만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99도에서 멈추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단 1도가 모자라도 99도까지 끌어올리느라 고생한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데 현재 저도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 부분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에 지식의 대폭발, 지식의 빅뱅이 일어나게 하라라는 챕터에서 지식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임계점과 전환점은 마치 눈송이가 쌓이고 또 쌓인 뒤 마지막 한 송이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순간처럼 어느 순간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비전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임계점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1%하고 99%의 사람들을 갈라놓은 가장 중요한 그 임계점 근처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한치만 더 가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바로 임계점이 눈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최고의 이론자가 되어라. 어떤 일이든 우리가 원리가 있게 마련인데요. 그것을 늘 고민하고 통찰하는 사람이 무조건 무식하게 파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관해서 해박한 이론을 겸비한 사람이 훨씬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지금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이론적인 지식과 기능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조화를 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194페이지에 당신의 숙명적인 그 키워드를 찾아야 하는데 그 키워드를 찾았다면 그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서 읽고 정보를 수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PM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지식은 당연히 익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카네기 인간관계를 통해서 읽고 시작하는 것처럼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마인드셋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6페이지에 지식의 통섭, 잡종 강세를 통해 지식의 빅뱅을 앞당겨라. 199페이지 보시면 지식도 한 가지 분야만을 취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일정 수준 이상 골고루 습득해야 하고 있어야 하고 더 크나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식이 아닌 복합적 사고와 통찰력이 필요하다. 200페이지에 의도적으로라도 자신의 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하고요.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각각 최소한 명절하고 일컬어지는 책들만이라도 섭렵하라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플러스 울트라, 더 멀리는 있다. 남들보다 1m만 더 가고 1시간만 더 하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임기각까지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라는 챕터에서는 페이지 207페이지 끝까지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하여서 플러스 울트라까지 간다면 반드시 답은 있게 마련이다라고 했는데요. 209페이지에 갈수록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 진지하게 생각해보거나 치열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한다. 이와 같은 사고의 해이는 역선택이나 무선택을 초래한다. 역선택이라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무선택이라는 것은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망설여질 때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뭔가가 일어나게 놔두는 것인데요.
평범에서 비범으로 넘어가는데 이처럼 대충 생각하고 적당히 고르고 고민 없이 행동하는 것은 최대의 장애 요소이며 제1의 경계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그동안에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고르고 항상 그냥 저보다는 남의 의견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PM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에 생각하기가 싫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고 심오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머릿속에서 언제나 아이디어가 강물처럼 넘쳐오르고 결국에는 꿈을 이루고요. 그게 바로 생각의 원천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켜라. 실패했다의 반대말은 성공했다가 아니고 도전하지 않았다다. 실패는 언제나 성공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빨리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라. 어, 비전을 달성한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좌절도 없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그런데 남들보다는 더 많은 실패와 시련을 겪었겠죠. 그리고 비전은 도전하는 삶이다. 도전하는 삶에서는 위험과 실패도 더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사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패를 관리하는 지혜도 미리 갖춰야 하는데요. 페이지 221페이지에 비전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는 뜻밖의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불운으로 부득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당신이 안 되면 당신의 동료, 친구들을 도와서 그 비전을 완성해 나가라. 그리고 혼자가 안 되면 함께하라. 결국 그것이 당신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 PM 사업은 팀워크로 파트너와 함께 성장을 하죠. 그래서 혼자 하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은 멀리 간다라는 그런 속담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4페이지. 실패했다고 혹은 약점이 있다고 낙담하지 말고 그것을 성공으로 둔갑시킬 방도를 찾아라. 세상에는 좋은 상황을 악화시키면서도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나쁜 상황을 좋게 바꾸는 사람도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일에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여기에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225페이지. 되지 않는 수만 가지의 방법은 포기하라. 그러나 돌파하고야 말겠다는 목표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포기하지 마라. 실패 가운데서 기회를 찾고 자기 극복의 도구를 활용해서 실패를 모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지식의 임계점을 돌파해서 가슴 뛰는 삶을 위해서 전진하는 2025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서 네 번째 파트 질주에 대해서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권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예전에 아들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그 책을 쓴 이 강헌구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2004년, 5년 이때쯤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예전에 예, 그런 기분이 다시 들어서 굉장히 조금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질주라는 부분에 제가 이거를 PPT를 만들기 위해서 네이버에 한번 쳐보니까 어떤 엑셀러레이터라는 것이 어떤 스피드나 이게 아니라 미쳐 내 달려라 라는 부분에서 제가 또 이 단어 하나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깃발을 나부껴라 전설적인 브랜드가 되어라 라는 얘기를 한번 보면은요. 브랜드가 깃발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오는 이 인물들이 폴 마이어. 폴 마이어는 누구냐면, 보험 세일즈로 약관 27세 백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의 일화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찰리 채플린, 스타덤에 올랐지만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한 찰리 채플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브랜드라는 것은 브랜드라는 것이 깃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36페이지 보면, 손으로 만져지는 자산은 아니지만, 브랜드의 힘은 상상 이상이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2007년 가장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1위는 구글, 그리고 2위는 GE, 그리고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4위는 코카콜라라고 한다. 최근에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코카콜라 브랜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의 세계 1위의 브랜드였다. 한때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838억 달러. 이는 코카콜라 회사 총 자산의 1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이만하면 무형의 자산인 브랜드의 가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평가액이 이 정도라는 것은 사람의 뇌리에 그만큼 많이 각인되었고 또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브랜드는 남과 나를 차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태지는 브랜드가 아니지만 서태지가 만든 서태지와 아이들 이렇게 변신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은 주마가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달릴수록 더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두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YG 엔터하고 뭐 JYP 이렇게 있는데 두 수장이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JYP는 그 연습생들이 얼굴도 예뻐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인성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길 원했다면 YG는 그렇지 않고 잘하는 것에 더 박차를 가해서 더 그쪽으로 이렇게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면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잘 되는 라인이 있고 좀 주춤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그룹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예전부터 늘 하시던 말씀이 잘 되는 라인에 집중을 해서 거기를 훨씬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게 주마가편에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나의 브랜드를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PM과 키스하세요. 키스 더 PM 번스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웃고 계신가요? 제가 화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고요. 자, 두 번째는요. 들판을 가로지르고 바다를 갈라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연대하고 통합하라, 지평을 넓혀라,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워라. 여기 이 글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이겁니다.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라.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라. 연대하고 제휴하고 통합하라.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읽고 말하고 써라. 지식으로 기술을 만들고 기술로 시간으로 더 깊고 풍성하게 지식을 증식시켜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즐겨라. 노력하는 자는 천재를 이기고 즐기는 자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책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굉장히 맞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아마 모든 성공이 다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흥민이가 축구를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잘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잘해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북치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스타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포인트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리추얼을 갖고 최대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데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추얼이라는 건 의식인데요. 축제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축제는 바로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VP 리더십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열심히 놀잖아요. 그것이 어떤 축하를 위한 것만 위하는 것도 있겠지만 축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속 페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업이 많이 늦어져서 PT 달성을 기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T 달성을 하면 수건도 맞추고 커피차도 좀 보내주고 축하 여행도 가고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보이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짓말 경진 대회를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짓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해에 제가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퀴즈에 출연을 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화제의 세자매 인플루언서, 특별한 직업, 성공의 비결? 네트워크 마케팅 독일 PM 인터내셔널 수입 1% 순위 안에 진입 성공한 세자매 인플루언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추하라. 반추하라, 그리고 다시 통찰하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현실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달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흔들고 추슬러 다시 묶어라.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벌어라. 전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략하라. 그래서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라. 그리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라. 라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추하라라는 것은 내가 뒤돌아보고 다시 우리 처음으로 통찰하라 다시 돌아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수들이 훈련 일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현실의 어떤 감사나 이런 점검을 위해서 아침에 감사 일기를 쓴다거나 고궤도에 대한 체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나의 사명 265페이지 나의 사명이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2010년까지 비전과 리더십 분야에서 어떤 뭐 이런 베스트셀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핸드폰 번호가 2010이에요. 이때 제가 이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2010년까지 성공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했는데 2025년까지 왔습니다.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손 안에 들어온 시간, 당신에게 실제 허용된 유일한 시간은 현재뿐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버리고선 절대로 미래는 없고요. 내일이 다가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지 마라. 자칫 일생 동안 환영만을 쫓는 바보가 될지도 모른다. 미래가 너무 늦게 온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 이미 당신의 손 안에는 마법의 돌이 쥐어져 있으니까 말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쩌면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을 어떻게 완주하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는 영상이라서 녹화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좀 1.5배로 빨리 돌렸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못하게 돼가지고 조금 지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